송영훈 의원님, 조국 혁신당의 정당 지지율이 한 6% 갤럽입니다. 3위를 기록하고 있고 비례정당 지지율에서는 거의 15%까지나 나올 정도로 기세가 만만치 않습니다. 이 정도로 파급력을 가져올 거라고 예상을 하셨나요? 예상은 못했는데요. 네. 이게 지금 민주당의 비명행사 공천이 너무나 큰 파장을 일으킨 결과죠. 왜냐하면 아까 저희가 정당 지지율도 봤습니다마는 그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을 합하면 지금 국민의힘과 비슷한 수준이 네. 되지 않습니까? 결국은 조국혁신당의 지지율이라고 하는 것이 어디 뭐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것이 아니고 이 비명행사 공천에 실망한 민주당 지지층이 여론조사로 불만을 표시하는 거라고 봅니다. 민주당에서 떨어져 나왔다. 그렇습니다. 뭔가 선택지가 그래도 있으니까 일단은 여론조사 응답을 통해서 의사표시를 하는 건데 다만 이게 최종적으로 그 선거에서 연결이 될지는 득표로 연결이 될지는 네. 끝까지 좀 봐야 되겠죠. 그게 왜 새로운 미래나 다른 데로 안 가고 조국 혁신당으로 가는 거죠? 새로운 미래는 그 개혁신당하고 통합했다가 다시 떨어져 나오는 과정에서 네. 이미 어떤 그 민주당을 대체하는 정당으로서의 정체성이 희석이 돼버렸죠. 그렇기 네. 때문에 이제 그쪽으로 그 여론조사 응답이 가지 않고 지금 조국혁신당 쪽으로 가는 건데 네. 그런데 이제 조국혁신당이 영입하는 인물들이 너무나 논란이 많지 않습니까? 뭐 네. 조국 대표 본인은 말할 것도 없고 그 임재영이 밀고 신장식 변호사 전과 사범이고 그다음에 어제 입당한 황운하 의원 네. 지금 1심에서 징역 3년 선고받았잖아요. 네. 그 징역 3년 선고받은 분이 그 조국혁신당 백보드에 보면은 3년은 너무 길어라고 써 있습니다. 3년 선고받은 분이 3년은 너무 길어 옆에 서 있으니까 네. 자기의 그 징역 3년이 너무 길다고 말하는 것이 아닌가 의도는 그렇게 아닌데. 보일 정도로 네. 이렇게 논란이 많기 때문에 최종 득표로 과연 연결될지는 두고 봐야 됩니다. 조국혁신당이 이제 비례 정당을 표방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지역구에서 뭐 후보를 낼 가능성 거의 없다고 봐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민주당의 비례 정당이 더불어민주연합보다도 지지율이 더 높게 나오는 일부 여론조사도 있습니다. 이게 이렇게 되면 민주당 쪽에서 비례 의석수가 많이 줄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 입장에서 그럴 수 있겠습니다만 지금 가장 중요한 부분들은 정권 심판론의 파고를 높이기 위해서는 반윤연대를 함께할 수 있는 제 정당들의 득표율이 아니면 지지율이 높아지는 게 가장 우선이겠죠. 민주당 의석수는 줄지만 예, 그러니까 가장 민주진영, 반윤진영? 예, 그렇죠. 이제 과거에 저기 특검이라고 하는 것과 관련해서 야권이 제 정당이 합의해서 특검 연대를 만드는 사례가 있었는데 예. 그 연대와 관련해서 녹색 정의당이 빠져나가고 이러면서부터 흐트러진 측면이 있는데요. 이제 그 틈에 조국 혁신당이 만들어지게 되면서 좀 반윤 연대라고 하는 틀 자체가 좀 커지는 측면은 분명히 있다. 예. 네. 그래서 이 반윤 연대, 그러니까 조국 혁신당과 민주당 간의 반윤 연대 폭들이 커지게 되고 그 흐름들 자체가 전체 정권 심판의 흐름으로 간다면 네. 저는 이게 상승의 효과를 낼 수 있는데 이제 문제는 그러려면 저희 민주당에서 분할 투표를 하시는 분 플러스 네. 중도층 또는 합리적 보수에 예. 계시고 있는 윤석열 정부에 대한 폭정에 대해서 견디지 못하고 분노를 느끼는 분들까지 인입해낼 수 있는 신뢰할 만한 반윤 연대 집단이 될 수 있을 것인가? 저는 이게 가장 관건적인 부분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내용을 보게 되면 주로 조국혁신당을 지지하는 분들은 서울, 수도권, 호남, 부산, 40, 50대 진보와 중도층이 많이 있어요. 민주당 지지율. 지역이랑 아니, 그렇죠. 근데 중도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전국 투표랑 다르게 지역 같은 경우 수도권에서 중도층이나 합리적인 보수가 예를 들면 얼마나 인립되냐에 따라서 지금 과거에는 민주당이 좀 우위였었는데 박빙이 많아진 거잖아요. 따지고 보면. 이 박빙 지역에서 중도층이나 이런 분들이 만약에 조국 혁신당을 지지하면서 소위 비례가 아닌 지역에 대해서까지 연합 구도가 만들어지게 된다면 예. 저는 상당히 시너지 효과가 날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높다. 하지만 그럴 수 있는 과정이 있는지 없는지는 제가 앞으로 좀 지켜봐야 되는 측면이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은 조국 혁신당이 만들어져서 폭발적으로 지지율이 올라가는 상황인데 컨벤션 효과. 네, 이제 어느 순간 이제 이게 수렴이 됩니다. 주로 대부분 다 거대 양당으로 수렴되는 효과가 분명히 있거든요. 예. 네. 그 수렴되는 과정에서도 조국 혁신당이 민주당이 포괄하지 못하는 어떤 유권자층들을 계속 끌고 갈 수 있을 것인가. 예. 저 이런 부분들 제가 앞으로 좀 지켜봐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민주당과 하객진을 펼치자, 뭐 돌격대가 되겠다 이런 얘기하는데 그러면 조국혁신당이 거북선이에요? 맨 앞에서 이렇게 거북선이 아니라 이제 이른바 모루선이라 그래가지고 모르선? 예, 그거 뭐예요? 그러니까 그 이제 굉장히 이제 빠르게 움직이고 예. 기동력으로 승부하는 이제 그러면서 이제 말하자면 적의 선단들을 이제 말하자면 흐트러뜨리는 그 역할을 하고 나머지 본진들이 포위하는 형태로 가겠다 뭐 이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예. 뭐 신장식 대변인 생각이고요. 저는 네. 지난번 열린민주당 사례죠. 지난번 열린민주당도 그때 진짜 민주당이 나타났다 그래가지고 두 자리 숫자까지 막 올라가서
이거 열석 넘는 거 아니냐 막 그랬는데 결국에는 나중에 쪼그라들어가지고 그때 내석인가요? 이제 그렇게 이제 결과가 10년 전에 열린민주당. 아니 열린 민주당. 예, 그러니까 열린 4년 민주당. 전. 4년 전, 네, 4년 전, 4년 전. 위성 정당. 그러니까 그때 이제 뭐 그때는 김의겸 안철수. 김의겸 국민의- 이런 예, 분들이 예. 참여했던 정당이죠. 그러니까 그때 열풍은 유사해요. 네. 유사한데 근데 거꾸로 그때 이제 국민의당 같은 경우는 거꾸로 그때 한 자리에서 출발했는데 나중에 38석까지 가는 기염을 토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알 수가 없는데 제가 이건 민주당의 딜레마예요. 왜냐하면 조국을 가까이 하려니 이거는 진짜 이카루스의 밀란관계처럼 가까이 가면 될 것 같고 네. 멀리 가면 이게 너무 이제 차거질 것 같고 이게 지금 딜레마인데 이재명 대표가 어떤 선택을 할지도 주목돼요. 그래서 저는 열린민주당과의 어떤 관계 설정들을 메시지와 혹은 이제 그 정책으로 이제 내놓을 것인가 이게 민주당 갈등인데 결국은 이게 제로섬 게임이라서 분명히 이제 열린민주당 그러니까 민주당의 비례연합 정당 걸 가져올 겁니다. 네. 그러면 이걸 어떻게 관리하느냐 이게 그야말로 포지티브하게 끝날 것이냐 제로섬으로 끝나서 네거티브의 비극으로 끝날 것인가 이거는 민주당의 몫이 되어가지고 네. 저는 주목이 됩니다. 민주당이랑 조국혁신당이 서로 관계 설정을 어떻게 하느냐가 이제 앞으로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은데 조국혁신당에서는 뭐 지민 비조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역은 민주당, 비례는 조국혁신당을 뽑자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 또 민주당 지지자들 사이에서는 이제 이른바 몰빵론 모두 다 이제 민주당을 투표하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교수님께서는 어떤 길로 갈 거라고 보시나요? 그 어떤 길로 갈 것의 관건이 뭐냐 하면 더불어민주연합의 비례 공천과 소위 말해서 조국혁신당의 비례 공천을 봐야 돼요. 네. 지금 더불어민주연합의 공천에 폭탄이 숨어 있는 게 이제 그동안 많이 얘기가 됐지만 용해인 의원의 소위 재출마, 그 다음에 진보당 후보의 논란 여부. 이것이 만약에 논쟁으로 번져지면 네. 더불어민주연합의 지지율은 더 높아질 가능성이 없습니다. 반면에 조국혁신당 같은 경우에는 지금 논란이 되는 황우나 뭐 이런 분들을 강조를 하셨는데 네. 사실은 눈여겨봐야 될 사람이 지금 1번이 누구냐면 구글 출신 엔지니어예요. 그 다음에 그 뒤에 그 4, 5 이렇게 발표되시는 분들 보면 중도 확장성을 가진 전문가들이 굉장히 많이 포진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게 단순하게 민주당 표의 분산만이냐 네. 아니면은 중도 확장성을 가질 수 있느냐 이 여부가 지금 조국혁신당의 이 비례 순위 배치가 심상치가 않아요. 단순하게 강성 지지층, 친문 지지층만 가져오는 게 아니라 네. 소위 말해서 지식인, 아까 40, 50대 얘기를 하셨는데 네. 지식인 계층이나 소위 진보 진영의 표를 가져올 수 있는 이 후보 배치가 굉장히 눈여겨볼 대목이 있다. 그런 점에서 민주당의 비례의 논란이 만약에 커진다면 네. 지금의 조국혁신당의 바람이 간단하게 꺼지지 않을 거다. 네. 좀 그런 점에서 이재명 대표가 고심을 더할 수밖에 없어요. 왜? 지지층이 거기 가 있으니까. 지지층이 가 있기 때문에 그들과 손을 안 잡을래야 안 잡을 수 없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 네. 저는 그런 점이 결국은 비례 공천을 눈여겨 우리가 봐야 되는 지점이라고 봅니다. 그러면 우리 조국 대표는 비례 몇 번으로 가야 되나요? 1번으로 가야 돼요? 아니면 정말 나를 살려주세요라는 의미에서 한 10번, 11번 몇 석 정도 기대하시는지 모르겠지만 뭐 10번에 가면 그러니까 이제 자기를 살리려면은 그쵸? 10석을 달란 뜻인데 몇 번에 가야 하는 거예요? 저는 10번 가는 거는 그 김대중 전략이잖아요. 예. 과거에 김대중 전 대통령이 이제 마지막 비례 순번 자기 끝에 놓으면서 맨 끝에. 날 해달라고 그랬는데 결국은 안 됐잖아요. 근데 지금 저는 조 전 대표는 앞순위 갈 것 같아요. 2번. 1번은 안 되죠. 아, 1번은 우리 선거법상 당대표니까? 여성을 주도록 여성으로 돼 여성을 주도록 예. 우리는 이제 선거법상 비례 1번은? 예. 명문하고 했기 때문에 2번 아니면 4번 갈 거로 봅니다. 2번 아니면 그게 무슨 4번. 약간 무슨 전망을 하는 거 2번 아니면 4번 갈 거로 보는데 저는 어쨌든 상위 2석 순번. 내지 4석밖에 그러니까 안 된다 저는 이런 뜻은 아니죠. 아니죠. 그건 아닌데 예. 확실하게 가고 본인이 이제 선도마 역할을 하겠다라고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어쨌든 상징성이 있는 사실 조국 혁신당 조국 빼면 또 뭐가 있습니까? 나머지 보면 지금 범죄 혁이 혐의자들 남습니다. 혁. 이게 범죄 혐의자들밖에 없잖아요. 지금 수사받고 있는 분들이거나 예. 재판에서 유죄받은 분들. 그러니까 저는 조 전 장관이 조 대표가 앞순위에 갈 거라고 보고 그러면서 확실하게 사인을 시그널을 보낼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원래는 한 목표 10석을 예상했었는데 조국혁신당에서 지금 추세로라면 그 이상도 가능할까요? 이미 목표치를 좀 상향했습니다. 네, 제 12석까지도 바라고 생각에는 있는 유시민 가운데. 작가와 신장식 대변인 사이, 그러니까 6석에서 12석 사이 정도라고 좀 봐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볼 때는 12석을 넘어가기는 쉽지 않을 거라 생각이 들고 말씀드립니다만 수렴 효과가 분명히 있습니다. 거대 어떤 정당으로 예. 수렴 효과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예. 그래서 아마도 뭐 6번 정도 조국 전 장관이 6번 정도를 하게 되면 왜냐하면 본인이 만약에 사법적 리스크 때문에 소위 유죄가 입증이 이제 결정이 된다고 하더라도 네. 본인
다음번 순번이 와서 할 수 있으면 되는 예. 거란 생각이 드는 것이고 지금 제가 볼 때는 조국 혁신당 문제와 관련해서 황운하 의원 때문에 이제 범죄 문제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요. 인재 영입이 7, 8 이렇게 되고 있는데 그중에 한두 명 정도밖에 안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게 예를 들면 이미지를 이렇게 결정하시는 건 아직 너무 섣부르고 빠르다. 이르다 이런 예.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예. 시간이 좀 많이 없어서 그래도 짧게라도 지금 이제 좀 다른 당도 좀 다뤄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발등에 불 떨어진 건 이준석 개혁신당과 지금 이낙연 새로운 미래예요. 이 두 당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일단 저는 이준석 개혁신당이 자충수에 빠졌다고 봐요.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의 장점을 살리려면 전국 돌아다니면서 젊은 층과 함께 막 으쌰으쌰하면서 소위 말해서 한동훈 비대위원장 저격도 하고 이재명 대표 저격도 하고 언론의 중심에 서야 되는데 본인이 동탄이라고 하는 우물 속에 들어가 버렸어요. 동탄이라는 우물 속에 들어와 가지고 한동훈 비대위원장 보고 들어와 그러는데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들어가겠습니까? 그러면서 본인의 장점이 스스로 죽어버렸다. 예. 가뜩이나 공천파동으로 언론의 중심에서 사라져버렸는데 더더욱 언론의 중심에서 사라져버렸기 때문에 지금 굉장히 어려운 길을 가고 있는 거 아니냐. 지지율이 낮게 나온 원인이 저는 거기에 있다고 봅니다. 새로운 미래는 어떻게 보세요? 이낙연 대표. 일단 내석이 됐죠. 내석이 돼서 그래도 뭔가 좀 그전보다는 상황이 나아지긴 했습니다. 싸워볼 수 있는 환경을 갖추긴 했는데 그렇다고 해도 아까 우리가 뭐 정당 지지도에서 봤지만 그렇게 반향을 못 얻고 있고 1%예요, 갤럽 그렇습니다. 조사에서. 반향을 못 얻고 있고 지금 이제 여론조사상의 불만 표출은 조국 혁신당을 어떤 선택지로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네. 새로운 미래도 지금 뭔가 특단의 대책이 없으면은 호남 지역에서 선거 돌풍을 일으키기는 어렵지 않은가 그렇게 보이고 네. 개혁신당 같은 경우는 그 이준석 대표가 지역구 선택에 대해서 뚜렷한 명분이 없죠. 뭐 평균 연령 얘기하긴 했지만 그거야말로 선거 공학적인 거고 이원욱 의원의 어떤 지지세나 조직이나 이런 것에 편승해서 선거를 해보겠다는 계산이 많이 읽히거든요. 그다음에 노원병을 버린 것에 대해서도 뚜렷한 명분이 보이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반향을 얻기가 어렵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국민의힘에서는 이준석 전 대표가 한 위원장을 보내달라고 해서 저희는 한 위원장을 보내드렸다. 한정민 위원장을 보내드렸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이준석 대표도 그렇고 이낙연 대표도 그렇고 각각 이제 출마를 예고하고 있는데 만약에 이 두 사람 좋은 결과를 얻지 못하면 앞으로 정치적 생명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끝나는 거죠. 뭐. 네. 왜냐하면 선거 한번 패했다고 끝나요? 아니요. 왜냐하면 이 과정에서 저 제3지대에 있는 유권자들이 적어도 저런 분들에게 희망을 걸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희망에 대한 내용은 전혀 없고 공황만 남은 상황이기 때문에 네. 다시 이 다음에 내가 그 깃발을 들고 나타났을 때 그분을 지지하기 어려울 거라는 생각이 드는 거 하나 하고 네. 또 하나 저는 이준석 그 전 당대표, 지금 당대표가 전 TK에 가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건강한 보수. 나는 건강한 보수야. 건강한 보수에 대한 씨를 뿌리고 자양분을 만들 거야라고 해서 예. 자기 정치적 흔적들을 남겨놨어야 되는데 그걸 못한 게 좀 못내 아쉽습니다. 정치 생명이 걸린 만큼 본인들 지역구에서 아주 사활을 걸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지금 이준석 대표는 살아남을 수밖에 없는 지금 그 현상이 처해 있는데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간 이준석 대표의 어떤 정치 감각과 마케팅 능력을 좀 보긴 하지만 실제로 삼자 구도기 때문에 네. 이준석 대표가 정말 생활에 온다면은 정말 이준석이 왜 이준석이었는지를 입증하는 사례가 되겠지만 정말 패한다면은 당분간은 또 이 바닥에서 조금 그 본인의 재기가 좀 어렵지 이번 않을까. 벌써 네 번째 도전이잖아요. 그러니까 좀 어렵지 않을까 그렇게 전망합니다. 예. 이게 참 거대 양당 구도를 깨야 된다는 당이론적인 얘기들은 참 많이 있어 왔는데 현실적으로 깨기가 참 어려운 현실의 벽이 너무 높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오늘 뉴스와이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